자, 이번 시간에는 경기체가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기체가라는 장르는요, 바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고려가요와 같은 시기에 창작된 그 귀족의 문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려가요가 평민의 문학이었다면 바로 경기체가는 귀족의 문학으로서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체가는 오랜 시간 동안 향유되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이제 오랜 시간 향유가 되려면은 가요도 마찬가지죠. 대중가요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울려야 되는데 경기체가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만이 즐기고 그들만이 창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굉장히 짧았고요. 작가층은 사대부, 귀족층입니다. 자, 귀족층이 바로 작가층이었고요. 내용은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남들이 공유할 수 없는 자기과시, 그 다음에 사물의 나열, 이런 내용입니다. 형식을 보면은요. 글자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34, 334, 444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는 삼음보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위,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경이라는 건 경치를 얘기합니다. 그 경치가 어떻습니까? 이겁니다. 자, 서리법이죠. 이 설인데 어떻습니까? 라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경치가 어떻습니까? 안에는 끝내 줍니다. 라는 자기 과시의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경치가 끝내준다라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44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음보에 여기는요 4음보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한번 경치가 어떠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체가는요 중요한 거는요 내용보다는 형식입니다. 3음보와 4음보가 공존하는 바로 과도기적 문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연 안에 자 여기의 내용과 여기까지 하나, 그다음에 요 내용.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분절 구조라고 합니다. 분절 구조. 그리고 얘도요 1원부터 몇 원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체도 되는 거고요. 하나의 연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 분절 구조. 그 다음에 하나의 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연이로 나뉜다. 분절체. 과도기적 문학. 그래서 이런 경기체가의 대표작은 바로 우리가 배울 한림별곡이 되는 겁니다. 자, 한림별곡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문, 인노시, 공노사륙. 자, 원순문 할 때 원순 동그라미, 인노시 할 때 인노 동그라미, 공노사륙 할 때 공노 동그라미, 니정원 동그라미, 진한림 동그라미, 상운주필 여기는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퉁기대책 퉁기 동그라미, 광균경이 광균 동그라미, 옆에 랑경시부 랑경 동그라미, 위 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올 때 시당 시험 보는 장소 이런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 친 게 바로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고요. 당시에 뛰어난 문장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가들의 옆에 있는 원순문의 원순의 문, 글, 일로, 박일로의 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독특한 글자체, 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모여있는 시험장의 경치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끝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걸 대비해서 현대로 바꾼다면은 이런 거죠. 빅뱅,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AOA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위 콘서트장 경기 어떠하니 있고 딱 상상만 해도 어때요? 굉장히 흐뭇하고 그렇죠? 물론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력소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가요? 또 혹시 활력소는 되는가요? 일단 이런 식의 어떤 그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치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내줍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밑에 보세요. 자, 금학사의 옥순문생, 금학사의 옥순문생. 자, 금학사의 제자들 얘기하는데 반복되고 있죠. 사음보입니다. 위, 날조차 몇 분이 있고 날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이겁니다. 즉, 아까 동그라미 친 거 몇 명이었어요? 8명. 그 다음에 나까지 몇 명?
9명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총 9명의 뛰어난 금학사의 제자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글과 시를 자랑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연부터 7연까지 내용 다 동일합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8연만 얘는 독특합니다. 8연은 별표를 칠게요. 8장. 당당당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334조 써야 된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쓴 겁니다. 334조 때문에 당당당 당추자 조엽남기 당추자 조엽남기라는 것은요. 포도나무와 쥐엽나무를 얘기합니다. 홍실로 홍그리 자 홍실로 홍그리 매요이다. 그리는 그네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네의 이 줄은 흰색이 많죠. 아니면은 그 약간 황토색 그 줄이잖아요. 근데 홍색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그네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약간 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수 있는데 이 홍색은 바로 약간의 그 야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한번 설명할 테니까 계속 보세요. 혁오시라 미로시라 정소냐 밀어주세요 당기세요 소년아 이런 겁니다. 위 내 가는데 남 갈서라 위 내 가는데 남이 갈까 두렵다 이 뜻이고요. 사곡점점 상축이래 사곡점점 상축이래 역시 반복되고 있죠. 사곡점점 옥을 깎은 듯이 가녀린 두 손길에 이거죠. 옥을 깎은 듯이 가녀린 두 손길에 상축이래 위 후슈 동유 경기였 후슈 동유 손을 맞잡고 논의는 광경 이거죠. 손을 맞잡고 논의는 광경 후슈 동유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맞잡고 논의는 광경이 어떠합니까? 끝내줍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요. 바로 그네를 타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에 손을 잡고 논다라는 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야한 내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위에는 홍색, 그 다음에 밑에 손 잡고 논의는 광경. 이런 것들이 바로 이 8장을 경기차가 한림별국에서 향락적이면서 퇴폐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향락적, 퇴폐적 내용. 네, 여기다 써놓고요. 그렇게 야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마 파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 8장은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장입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데 이유는요. 다른 장에 비해서 순 우리말의 사용의 비중이 높다 써놓고요. 순 우리말 사용의 비중이 높다. 이게 바로 8장이 문학성이 뛰어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주제별로 나와 있는 고시조인데요. 자, 시조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조는 우리 조선시대의 작품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려 말부터 시작합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향유됐고요. 현재도 현대 시조라고 하여서 우리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작가층도요. 4대부로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자, 기녀, 평민, 중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4대부는 계속 포함이 되는 겁니다. 4대부, 기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작가층이 점점 어떻게 돼요? 확대됐다는 겁니다. 작가층도 확대가 되고요. 내용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양해지는 거예요. 뒤로 올수록. 이런 내용만 있다가 점점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형식은 어떻게 돼요? 약간의 자유스러워집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처음에 고려 말에서 조선 초는요. 내용이 뻔하죠. 고려 말에는 고려의 충신들이 고려 멸망에 대한 한탄, 나라에 이른 슬픔을 나타내는 탄식, 그 다음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고려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자연에 파묻혀 지내죠. 그런 사람들은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마음, 강호한정이라는 내용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조는요, 굉장히 형식이 어땠습니까? 일정했습니다. 정해져 있었죠. 그게 평시조죠. 3-4-3-4에서 몇 음보요? 4음보에 3-4조의 음수율. 3-4조의 음수율. 그리고 초장, 중장, 종장에 어떻게 해요? 자, 3장 6구에
45자 내외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434, 3544 마지막에 종장의 첫 세 글자는 반드시 지켜야 됐고요. 두 번째는 5글자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평시조는 이런 형식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조의 형태가 됩니다. 자, 뭐 조선 중기로 넘어오면서는요,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기녀들이 이제 작가층으로 참여하게 되죠. 황진이부터 홍랑, 개랑 이런 여인들, 기녀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기녀들에게는 바로 사랑과 이별이라는 주제의식이 많이 담깁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차분화가 되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도덕과 훈계 내용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하지만 시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내용이 늘어나는 연시조. 그러니까 평시조를 여러 개를 늘어 쓰는 거죠. 연시조나 또는 어시조. 어느 한 구가 길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3, 4, 3, 4 하면 여기가 3, 4가 아니라만 7, 8 정도로 길어지는 거. 한 구 정도가 길어지는 게 어시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선 평민과 중인이 작가층을 참여합니다. 물론 앞시기에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민과 중인 계층이 참여를 하는데 이 평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애환이나 그 다음에 해학과 풍자, 우승과 이제 풍자의 성격을 드러내고 중인계층은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유는요, 중인계층들은 자신의 신분에 정말 한탄이 많았습니다. 신분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어정쩡하죠. 평민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양반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벼슬을 하더라도 말단밖에 안 되고요. 능력은 뛰어났지만 인정받지 못해서 아예 그냥 벼슬을 물러나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천택이라든지 박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요, 이 중인계층들이 시조집을 편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겐 가장 적이죠. 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들의 업적이 바로 이겁니다. 시조집을 편찬해서 그래서 많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주로 이제 사설 시조가 좀 많이 창작이 되었는데 사설 시조라는 것은 시조가 어떻습니까? 초장, 중장, 종장으로 따졌을 때 중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죠. 자,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쓰고요. 이것이 그래도 시조야 라고 하기 위해 어디는 지킵니까? 그렇죠. 얘는 종장 형식은 지킵니다. 종장 형식을 지키고요. 나머지는 어때요?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 시조로 돌아오면서는요, 굉장히 자유분방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맥수지탄의 시조입니다. 자, 아까 맥수지탄 어느 시대라 그랬죠? 그렇죠. 고려 말이라 그랬죠. 고려 말, 조선 초. 여기 나오는 이색, 길재, 원천서. 자, 이 세 사람은요, 일단 이색과 길재, 그 다음에 정몽주를 우리는 삼은이라고 그럽니다. 삼은. 자, 세 명의 숨은 은자라 그래서 삼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명은요, 절친이었습니다. 절친. 대신 정몽주는, 우리 이방원에 의해 죽게 되죠. 유아인의 손에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맥수지탄의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주는 그래서 이제 죽고요. 두 사람은 이제 아예 절로 떠나는 거고. 여기 옆에 보면 원천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천석은요, 태종 이방원의 스승입니다.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방원이,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방원이 자기 스승이었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이제 조선 건국에 같이, 일조를 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려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원천석의 어떤 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 한 번 더 나를 잡아주지. 라는. 그러니까 약간 고려에 대한 또 충성심도 있었지만 또 한 번 와가지고 자신을 설득했다 하면은 끌려갔을지도 모른다. 라는 거. 그렇잖아요. 고려는 망했는데 그걸 지주와 절개를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 전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시조를 썼기 때문에 맥수지탄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먹으라. 백설 동그라미 구름 세모요.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반가운 매화 동그라미요. 석양에 석양 세모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자, 일단 비유적인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대립적 이미지의 시를 사용하겠습니다. 백설과 구름은 대조입니다. 그래서 백설은 고려의 유신들이에요. 자, 고려의 유신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구름, 바로 이성계 일파를 뜻합니다. 이성계 일파가 머무는 거예요. 반가운 매화는 앞으로 나타날 고려의 인재를 뜻합니다. 고려의 인재들은 어느 곳에 피었는고 피었다 안 피었다? 그렇죠. 피지 않았다. 더 이상 인재는 없다. 석양은 바로 해가 지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해는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해는 임금 또는 나라. 그러면은 임금의 승하 소식 또는 나라의 멸망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석양에 홀로 서 있어 할 때는 나라의 멸망, 고려의 멸망을 앞두고 갈 곳 몰라 하노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멸망에 대한 한탄 이렇게 됩니다. 주제는요. 그래서 두 번째 500년 도읍지 이게 고려죠. 필마로 돌아다니 필마는 한필의 말입니다. 화자 자치입니다. 산천은 의과하되 산천 자연은 영원하되 변함없되 인걸은 간데없다. 인걸은 뭡니까? 고려의 충신들 뛰어난 인재들은 없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과 인간의 대조 써놓으세요. 자연과 인간의 대조.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자, 어즈버 태평연월. 자, 태평연월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는 고려의 과거 전성기를 얘기합니다. 고려의 과거 전성기. 그래서 고려의 과거 전성기가 꿈이런가 하노라 라는 것은 멸망에 대한 한탄이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여기서 유수하다라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 운명에 달렸으니 이 뜻입니다.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많을 때도 추초. 풀과 뭐밖에 없어요? 나무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월 때는 바로 고려를 상징하는 겁니다. 고려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고려가 이제 망해서 자연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목적은 풀피리 소리예요. 목동의 풀피리 소리. 자, 그 다음에 석양에 지나는 객. 석양 아까 얘기했죠. 나라의 멸망. 지나는 객. 화자 자신을 객관화했습니다. 자, 지나는 객 표시해놓고요. 화자 자신을 객관화 써놓으세요. 석양에 고려 멸망에 지나는 객 화자 자신이 눈물개요하느라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멸망에 대한 슬픔. 됐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 고려 충신들의 어떤 맥수지탄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습니까? 대조였죠. 대조.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조, 그 다음에 고려의 충신과 조선의 그 세력들에 대한 대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환기에 처한 지식인의 시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방원은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성계의 아들이죠.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같이 누리리라. 자, 하여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떠냐.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지면 또 어떻냐.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서 백년까지 누리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정몽주에게 이제 회유하기 위해 불러준 시조입니다. 그랬더니 정몽주가 답하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서리법 가시지 않는다. 즉 마지막 일편단심 동그라미 치고요. 정몽주의 일편단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님은 누굽니까? 바로 임금 또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고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읽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선주교에서 철퇴를 맞아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뛰어난 시, 자, 하여가와 단심가라고 불리는 이 시가 바로 전환기에 처한 지식인의 어떤 시조가 됩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우국과 충절입니다. 우국, 나라를 걱정하고요. 지조와 절, 충성스러운 마음과 절개를 드러내는 시조입니다. 자, 김상원의 시조는요, 어느 시대에 쓰여진 거냐면 병자호란 때입니다. 김상원은요, 그 병자호란 때, 일단은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나라랑 싸우자는 세력이 있었고요. 청나라랑 화합을 하자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중에 김상원은 청나라랑 싸우자는 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산성에서 우리 인조께서 항복을 하셨죠. 그러나서 이제 막 그 세자가 볼모로 잡혀가고 이렇게 됐을 때 대다수의 주전파들은요, 이제 자신들의 뜻을 굽혔죠. 왜냐면은 이미 항복을 했고. 근데 이제 김상원만은 계속 끝까지 싸울 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화파 사람들이 청나라에 이르죠.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여기 안에서 자꾸 싸우자고 하는 놈이 있다.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끌려갈 때의 심정을 노래하는 거죠. 가노라 삼각산을 다시 보자. 삼각산은 북한산을 의미하죠. 지금의 서울에 있고요. 한강수는 한강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국,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조국, 고국산천 여기다 연결시키세요. 삼각산과 한강수를 거기다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삼각산, 한강수는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면은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옳지 안 옳지 모르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시절이 너무나 수상하니 옳지 안 옳지 나도 몰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은요.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쓴 비가입니다. 역시 이것도요. 그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해서 이제 그 누구냐? 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조가 됩니다. 풍설 석거친 날에, 자, 풍설 세모 쳐놓고요. 문노라 북내사자야. 이거는 이제 북쪽에서 온 사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도치법이 있었습니다. 네. 소해 용안이 얼마나 치우신고 추우셨겠느냐. 자, 소해 용안은요. 바로 누구요? 그렇죠. 세자의 얼굴을 뜻합니다. 고국의 못 죽는 고신이 눈물개와느라. 자, 못 죽는 고신 표시해놓고 화자 자신을 뜻합니다. 그 고국에 죽지 못하는 외로운 신하가 뭐하고 있다요? 눈물겨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풍설이라는 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 바로 병자호란의 피해를 뜻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송순의 작품입니다.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갓피운 황국화를, 자, 풍상 세모, 갓피운 황국화 동그라미 근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도리야 꽃이 온 양마라 님의 뜻을 알게라. 도리 세모 복숭아꽃과 백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요, 황국화는요 풍상이 섞어친 날에 핍니다. 즉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즉 추운 날 핀다는 거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대상입니다. 근데 도리는요 봄에 피죠. 그러니까 너희는 별로 시련과 고난 따위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꽃이라고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님의 뜻을 알게라 할 때 님은 임금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잘 견딘 존재. 그래서 황국화를 예찬하는 시조입니다. 국화 예찬의 시조고요. 그 국화를 자기 자신으로 본다면 바로 지조와 절개를 지닌 신하를 예찬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충성된 신하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내가 지금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겠다는 뭐예요? 다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작품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절의 시조입니다. 여기 지금 원호가 나오는데 원호, 왕방현, 그 다음에 이계, 박팽년, 성삼문, 그 다음에 유흥부까지. 이게 보면은 누구냐면은요, 이제 쭉 나오는 작품들이요, 단종의사, 즉 단종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단종이 어린 나이에 12살이라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 단종을 옆에서 지켜보던 수양대군 있죠. 단종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양대군이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안 되겠다. 대리청정을 하면서 이제 이 단종을 유배를 보내죠. 그러니까 단종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항소를 올리고,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은 단종의 무리들을 처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이 이제 유배를 보내고 나서 성산문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역모를 꾸미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을 치르자라고 했는데, 그 일부의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요 배신을 합니다. 너무나 떨렸던 겁니다. 다음날 그 거사를 치르고자 했더니 너무나 떨려서 자기는 살려달라는 조건으로 이제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몇 시에 어디서 모여갖고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걸 미리 듣고 거기에 이제 덫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명이 유흥부라는 무인이 있었는데, 그 유흥부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기가 저 정도의 가까이 거리에서는 왕을 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숨어서 성산문은 더 가까이 왔을 때 때를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미 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고 주변만을 맴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포졸들이 둘러싸갖고 잡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유흥부는 성산문을 되게 원망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잡혀가지고 성산문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고문을 당하죠. 근데 이제 세조가 봤을 때 성산문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고요, 뛰어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산문을 회유하죠. 너 내 편이 되어라. 그럼 내가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때 성산문이 이제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 거 아니 이 시조를 읊으면서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흥부도 마찬가지였죠. 유흥부도 이제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데, 그 당시 고문 중에 이렇게 불에 지져갖고 인도로 막 칙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문을 당하는데 신음소리를 한번 내지 않았답니다. 칙 하면 막 이러는데 칙칙 하는데 뭐 하는 거냐 지금, 너무 차갑구나, 더 뜨겁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타갖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안타깝지만 자신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유흥부의 모습도 드러나고요. 그런 이제 죽음으로써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6명의 죽음으로써 지조와 절개를 지킨 신하, 사육신. 그 다음에 삶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 세조의 곁을 떠남으로써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신하를 6명을 우리는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육신과 생육신의 시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간밤에 울던 여울 슬피 울어 지내어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두다. 저 물 거스리 거꾸로 흘리고저 나도 울어내리라. 나도 울며 가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여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여흘은 누구의 눈물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바로 임금 단종의 눈물입니다. 바로 간밤에 울던 여울이 슬피 울면서 오는데 님이 울어 보낼 때, 이때 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단종. 단종이 울며 보낸 거구나. 점을 거스리 흐르고저 나도 울어. 예, 그러니까 나도 뭐 하다는 겁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 걱정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국 충절, 그 다음에 자신의 연군, 임금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시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왕방현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육신도 아니고 생육신도 아니에요. 원호는 이제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었고요. 왕방현은 당시에 의군부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종을 이제 이렇게 유배지까지 압송했던 사람이죠. 단종 편인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유배지 압송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배지에 모셔놓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렸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잠시 쉬면서 읊은 시조입니다. 자, 보세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였고, 천만리 머나먼 길이 이제 유배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운님이 바로 단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고운님을 여의었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지금 내가에 앉아있죠. 저 물도 내 안 같아요. 울어반 길에 있다. 저 물 표시해놓고요. 자, 위에 있던 아까 여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저 물도 내 안 같아요. 울어반 길 내놓다. 저 물은 그래서 감정, 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던 물도 마찬가지고 여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물도요. 감정, 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정, 입의 대상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방 안에 혀있는 촛불, 방 안에 켜있는 촛불입니다.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굴과 이별할 건데, 누구와 이별할 건데,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겉으로는 눈물이 떨어지고 속이 타는 줄 모르느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촛불을 의인화했죠. 촛농이 떨어지는 걸 눈물로 형상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가 타들어가는 걸 속이 탄다고 표현했습니다. 의인화예요. 저 촛불 날과 같아요. 속 타는 줄모르다. 자, 촛불 표시. 역시 이 촛불이 뭡니까?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저 촛불 날과 같아요.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박평년의 시조입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해라. 까마귀 표시해놓고요.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어둡다 안 어둡다? 어둡지 않다. 야광명월 밝은 달.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시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자, 이 마음은 바로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 다시 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뭐한 것 같지만요. 겉으로는요, 그렇죠. 희어진 듯하지만 속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까마귀의 속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광명월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대비죠. 까마귀와 야광명월을 대비함으로써 야광명월, 즉 여기서는 바로 단종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자기 자신의 단종은 변함없이 지조와 절개를 지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성산문에 나옵니다. 자,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할 때, 자, 수양산은 수양대군을 뜻하면서 중국에 있는 수양산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조는 또 이제 배경설화가 있죠. 그 이제라는 사람은요, 백의와 숙제라는 이제 중국의 한 그 작은 부족이 아니라 작은 지역의 왕입니다. 왕. 그래서 왕자죠, 왕자.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근데 이제 백의와 숙제는 백의가 첫째고 숙제가 셋째였는데,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형님이 계신데 자기가 왕을 물려받는다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에게 편지를 쓰고 떠나려 합니다. 그때 형이,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떠나서 내가 왕이 되면 사람들이 날 따르겠느냐. 이건 아니다. 그냥 같이 떠나자 하고 둘이 이제 같이 길을 떠나죠. 그러니까 둘은 이제 작은 어떤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큰 나라를 섬기러 갑니다. 그럼 우리가 큰 나라의 어떤 섬기러 갑시다. 자, 어디 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주나라가 문왕이라고 굉장히 뛰어난 정치를 펼쳤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따르자 하고 이제 그 문왕을 찾아갔는데 마침 문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무왕이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십니까 했더니 지금 은나라를 치러 간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주나라는 은나라를 섬기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은나라가 세력이 약해지니까 주나라가 이제 한마디로 하극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섬기는 나라를 배반하는 건 신하의 도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버님 상중에 그런 일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때 너희 뭔데 나한테 와갖고 설교냐? 꺼져!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이제 저런 놈 밑에 있다가 우리도 안 되겠다 싶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고사리를 꺾어 먹으며 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때요?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산문은 이 둘을 원망합니다. 자, 백의와 숙제를 하나 놓으라. 원망하는 겁니다. 왜? 자, 줄여 죽을진들, 굶주려 죽을진들, 이 채미도 하나 걷까? 채미라는 게 이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를 꺾어 먹겠느냐? 비록 그 푸세의 것인들, 푸세이라는 건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 땅에 났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수양산이 바로 주나라 땅이거든요. 주나라를 욕해서 이제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주나라 땅에 나는 고사리를 캐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는 중의적 표현인데요. 수양산은 수양대군을 뜻합니다. 즉 세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채미라는 건 고사리지만 여기선 녹봉, 즉 월급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양대군이 주는 월급을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 실제로 성산문은 죽고 난 뒤에 성산문의 집에 가서 광문을 열어봤더니 그동안에 세조한테 받았던 월급, 그 당시 이제 쌀로 줬죠. 그 월급이 그대로 창고 안에 다 쌓아놨다는 겁니다. 먹지 않고. 그만큼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세요. 성산문의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자, 이때 이제 최영장에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례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자, 낙낙장송 동그라미 치세요. 백설이 만공곤할 때 백설 세모 쳐놓고요. 만건곤이라는 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이런 뜻입니다. 독야청청 홀로 푸르리라 홀로 푸르리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시조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내가 나무가 되는데 어떤 나무요? 소나무가 된대요. 낙낙장송 소나무가 돼서 독야청청 혼자 푸르겠다. 즉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 그래서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6번째 유흥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인이죠. 간밤에 불던 바람 눈소리가 치단 말인가. 바람 눈소리 세모. 낙낙장송 다 기울어가 놈해라. 동그라미 낙낙장송.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닐러 무엇하리요. 못다 핀 꽃 역시 동그라미.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간밤에 불던 바람과 눈소리는 결국 세조 일당의 어떤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죽어가는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간다면 자기 자신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뜻할 수 있고요. 다 피지 못한 꽃은 바로 이제 앞으로 드러날 인재들마저도 다 죽고 없어지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명회라는 사람이 이 세조를 움직였었는데요. 이 한명회는 정말 대단한 권력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세조의 어떤 총애를 받으면서 이제 후에 어디까지 이어지면요.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예성 할 때 성종 있죠. 성종 임금의 부인이 바로 한명회의 딸이었습니다. 그만큼 3대에 걸쳐서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게 의해서 희생을 당했던 바로 유흥부라는 신하의 모습이었죠. 자, 그 다음 이제 7번은 연군의 시입니다. 연군 뜻이 뭐죠? 자,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연군.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구름 세모 칠게요. 많이 봤었죠?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 뻥인가 보다. 중천, 자, 하늘 가운데 떠 있어서 임의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 동그라미.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덥나니 광명한 날빛은 동그라미입니다. 즉 구름과 대비가 되는 거죠. 구름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충신이 아니라 간신을 타고요. 광명한 날빛은 임금의 은총을 뜻합니다. 임금의 은총을 바로 간신이 이렇게 가리면서 다닌다는 거죠. 이건 누구 얘기냐면 간신 신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돈을 풍자하는 거예요. 간신 신돈을 이제 풍자하는 건데 사실 이 신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국민왕의 힘을 얻어서 개혁적인 어떤 일을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의 어떤 그 마카파식의 정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이전에도 여기에 희생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돈에 대해서 안 좋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신, 신돈에 대한 풍자 이겁니다. 두 번째 조식이라는 작품인데요. 조식이라는 신하가 이제 한 70이 넘어서 아마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임금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삼동에 배옷 입고 암열에 눈비 맞아 구름 센 변리도 뱃센 적이 없건만은. 근데 여기 보세요. 구름 센 변리 표시해 놓으세요. 구름이 낀 변리, 햇볕도 센 적이 없다. 즉 간접적으로나마 변리라는 게 임금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햇볕이니까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임금의 은총을 받은 적이 없지만 석양에 서산에 해지다니 이때 해지다 바로 임금의 승하 소식이에요. 눈물 개요하노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까? 잘 흘리지 않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 흘린다라는 건 그와의 어떤 관계가 있던 그 정치인들이나 뭐 이러지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백성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즉 임금의 승하 소식을 애도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임금에 대한 충정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자, 얘는요,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억울함 호소라고 써놓으세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천령 높은 봉을 씌워놓는 저 구름아, 구름 동그라미.
고신원루를 비삼아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었더리 서리법이죠. 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신원루라는 건 자기입니다. 외로운 신하의 원망 섞인 눈물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걸 비삼아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 님은 바로 임금이겠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었더리 뿌려달라는 얘기죠. 자, 이항복이 그 임목대비 폐위 사건 때문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배를 가는 길에 너무나 억울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왕이 잘못한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잘못한 건데 그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이제 갈 때 저기 철령에 걸려있는 구름을 본 겁니다. 그 구름에게 얘기하는 거죠. 구름아, 제발 네가 다시 궁궐로 가서 비 좀 뿌려줘. 억울해한다고. 이거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지금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해가 쨍쨍 있는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려요.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면은,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오늘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어색한 변명이긴 하지만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미신처럼 내려왔던 거죠.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린다.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 또는 여우가 장가가는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흘리는 눈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 가가지고 만약에 비를 갑자기 뿌리면, 아, 오늘 유배 간 게 누구지? 이항복, 되게 억울한가 보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작품. 장군의 우국충정을 그린 시조입니다. 자, 이순신 보세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표시하세요.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우가는 남의 애를 긋나니. 자,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옆에 차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차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남자들은 많이 해봤을 겁니다. 밤에 보초 쓸 때 그 기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데 거기에서 딱 보초를 쓰고 있으면요, 어디선가 막 이렇게 간첩들이 막 내 머리를 노릴 것 같고요. 되게 겁이 납니다. 물론 저는 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다 보면은 정신병 걸리기 딱 좋아요, 진짜. 깜깜한데 거기 쳐다보고 막 그렇게 있으면 뭐가 쓱 하면 막 거기다 대고 어떻게, 누구냐? 안구 막 얘기하고 막 대답 없으면 빵 쏴야 되는데 막 동물 잡고 막 거기 다니다가 지뢰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 걸려. 거기서 이제 만약에 고참까지 괴롭히면 고참을 막 쏴버리고 타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순신도 장군이지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휘파람 소리, 피리 소리, 이런 피리 소리에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애를 긋나니 할 때 남의 애라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이 되게 애간장이 막 끓는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고국에 대한 걱정, 그래서 우국 써놓고요.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박일로의 시조입니다. 박일로는요, 이제 무인인데 굉장히 이제 글솜씨가 뛰어났던 사람이죠. 박일로 작품 중에 이제 시조보다는 가사가 좀 많이 있는데요. 선상탄, 태평사, 그 다음에 누왕사. 이 세 작품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작품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일단. 자,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자, 조홍감 표시해놓고요. 홍시입니다. 유자가 아니라도 풍엄죽다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표시해놓고,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하노라. 자, 여기는 이제 회귤고사라고, 중간에 유자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느냐, 유자가 튀어나온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회귤고사라고요. 그 이제 뭐였죠? 밑에 나와 있죠. 중국에 이제 한마디로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가. 그래서 이제 놀러 갔는데 유자가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유자를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유자를 품에 품어갖고 몰래 갖고 나오다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아니 너는 왜 이 유자를 이렇게 가져가냐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좋아해서요.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요. 그럼 말을 하지 해야 그렇게 한 박스를 줘서 돌려보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음죽다 하다마는 하는 건, 우리 어머니는 유자 말고 뭐를 좋아했어요? 이 조홍감, 홍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품고 가고 싶은데 품어가도 반길이가 없다라는 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효가 바로 주제의식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효가 바로 주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풍수지탄 써놓으세요. 풍수지탄. 주제의식은 풍수지탄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작품은요, 바로 주세붕의 오륜가라는 작품입니다. 오륜가. 자, 지압이 바깔라 간데 밥꼬리고가 반상을 들어오되 눈썹에 맞춰이다. 자, 이제 남편 밖에서 일하니까요, 이렇게 새참 들고 나가는 거죠. 막 들고 나가고요. 이렇게 드릴 때는 어디요? 눈썹에다 이렇게 맞춰서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참, 이런 일은 지금 현대사에서는 꿈도 못 꾸죠. 진실로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까? 손 표시해놓고 이거 손님처럼 이야기한다는 건데요. 손님을 대한다는 것처럼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손님 대하듯이 막 대면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는요, 손님을 맞이할 때 굉장히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지금이야 손님이 온다고 해서 막 귀하게 대접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밥이랑 함께 먹자?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집에 오면 막 정성스럽게 차려줬습니다. 즉, 남편을요, 손님을 대하듯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륜 중에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부부유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유별, 부부간에는 구별이 있다였고, 그 부인으로서의 도리, 남편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세태를 비판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군벙이 매엄이 되어 날에 도차 날라올라 높은 남계 소리는 좋거니와 그 위에 거미줄 있으니 그를 조심하여라. 자, 군벙이 표시해놓고요. 매아미가 됐죠. 자, 매아미가 됐다는 건 바로 벼슬길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군벙이는 아직 벼슬 하지 않은 상태, 매미가 된 건 벼슬을 하는 상태입니다. 날개조차 날아올라 점점 승승장구하는 거죠. 높은 남계 표시는 나무입니다. 높은 나무는 소리는 좋거니와 할 때 높은 나무는 결국 가장 높은 벼슬 위치, 그러니까 높은 벼슬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거미줄 세모 쳐놓으세요. 그를 조심하여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위험에 빠지기 쉽다. 항상 어떤 사고나 사건이 터지면은요, 어디서부터 잘립니까? 위에서부터 잘리죠. 물론 이제 가장 큰 왕이나 이런 사람은 잘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책임자들이 항상 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는요, 주변을 잘 살피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상하게 어떤 나라의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책임자만 잘라버리고 끝냅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책임자가 그 일을 잘 마무리할 때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해도 늦지 않는데, 일단 터지면 책임자를 잘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책임자가 정말 그 일에 완전한 책임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적어도 책임을 지어줬지만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외국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무슨 일만 터지면 일단 잘라라! 막 이러고 무조건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하대잖아요. 나 이제 책임을 면했어. 그 다른 사람들만 힘들고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되시면 이제 올라갈 때 아마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잘리게 돼요. 되게 억울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한 번씩은 좀 얘기를 해서 건의도 좀 해갖고 고쳐야 되고, 국민의식이 사실 바뀌어야 되죠. 댓글에다 막 욕은 다 써버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정말 개인적인 생각은 인터넷이란 걸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요 통로는 놔두고요. 네. 댓글 다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들 악플 달고 이러시면 또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댓글 기능 다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냥 투정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사군자의 절개를 예찬한 시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군자라는 건 뭔지 알죠? 매난국죽 아시죠? 자, 그 절개를 예찬한 시조입니다. 여기서는 이정보에 자, 국화를 예찬합니다. 국화야! 동그라미 쳐놓고요. 의인화. 너는 어이 3월 춘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 세모. 네 올로 피었느냐. 낙목한치가 추운 시절입니다. 아마도 오상고절 동그라미 너뿐인가 너라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외로운 절개. 높은 절개는 바로 누구? 너. 그래서 의인화하는 겁니다. 의인화를 통해 국화를 예찬하는 시조입니다. 자, 옆에
어리고 성긴 매화, 이거는 안민영의 매화사라는 작품입니다. 안민영의 매화사는 총 8수의 연시조고요. 매화를 예찬한 시조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절인데요.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을 테니 너 표시해놓고 역시 의인하죠.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송이 피었구나. 눈기약이라는 것은요, 눈 속에 피겠다는 약속. 그다음 또는 눈 알죠? 이제 이렇게 싹 나는 거 있죠? 그 눈기약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너가 필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켜서 두세송이 피었구나. 촉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 매화 향기조차 그윽하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매화가 지조와, 그러니까 추위 속에 피어난 절개를 예찬하는 겁니다. 3절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내려오구나. 빙자옥질 맑고 깨끗한 바탕.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뭐를 비유하는 겁니까? 매화를 비유한 겁니다. 눈 속에 내려오구나. 눈 세모 쳐놓고요.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어를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느라. 아치고절 동그라미. 아까 앞에 시였던 그 이정보의 시와 오상고절 또는 이 아치고절 거의 같은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바로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밑에 보세요. 눈 맞아 휘어진 대 동그라미. 뉘라서 굽다 통고 굽을 처리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안고절 동그라미. 너뿐인가 하느라. 다 똑같죠? 뭐뭐 하는 절. 세안고절, 오상고절, 그 다음에 아치고절. 다 뛰어난 지조와 절개를 너라고 예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나무를 예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3번 늙음을 한탄한 시호부터는요. 다음으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